35년 동안 사라진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을까? 35년 동안 사라진 나라 대한민국. 새벽 안개가 깔린 1910년 한양. 비어있는 거리. 굳게 닫힌 상점.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일본 헌병들. 신문을 들고 있던 한 남자가 제목을 확인한 뒤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대한제국 국기가 천천히 내려간다. 멀리서 들리는 군합발 소리. 낮게 울리는 북소리. 1910년 8월 29일. 한 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대한제국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나라의 이름도, 통치권도, 군대도, 외교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라는 거대한 식민 통치기구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라졌는데 나라를 되찾겠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었고 누군가는 총을 들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감옥과 전쟁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거리에는 다시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그 3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는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전 이미 시작된 침략.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장면. 근대식 군복을 입은 군인들. 전차가 지나가는 한성거리. 학교와 공장, 철도, 우체국의 모습. 이후 화면에 러일전쟁, 일본군 이동, 을사능약 관련 문서가 겹쳐진다. 많은 사람은 대한제국이 1910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조선이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은 자주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군대와 산업, 교육과 행정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대한제국에 너무나 불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가 물러난 자리에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대한제국의 권리를 하나씩 빼앗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문을 보내 재정과 외교에 개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통감부를 설치했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으며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껍질마저 벗겨낸 뒤 1910년 일본은 이른바 병합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조약 제1조에는 한국 황제가 한국 전체에 관한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칼과 압박 속에서 강요된 문서를 자유로운 합의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1910년은 침략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된 국권 침탈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총칼로 지배된 식민지, 칼을 찬 헌병경찰, 학교 교실 뒤에 서 있는 일본인 교사, 토지를 측량하는 관리들, 법정, 감옥, 신문 검열, 철도와 항만. 대한제국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습니다. 조선 총독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행정과 입법, 경찰과 군대, 인사와 처벌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초기 식민 통치는 총칼을 앞세운 무단 통치였습니다. 헌병이 경찰의 역할을 맡았고 교사조차 칼을 차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억압됐습니다. 조선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처벌은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달랐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됐고 철도와 항만이 확장됐으며 산업시설도 세워졌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근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철도는 조선인을 위한 이동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군대와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식민지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항만은 무역의 문이기도 했지만 쌀과 자원, 생산물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통로였습니다. 식민지 배는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조선을 일본 제국의 필요에 맞게 재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강해질수록 저항의 불씨도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총보다 먼저 들었던 것,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다. 시장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는 사람들. 농촌과 장터, 학교 앞에서 만세를 외치는 군중. 멀리서 시작해 점점 커지는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소리는 도시와 농촌, 학교와 장터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총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든 것은 작은 태극기 한 장이었습니다. 학생이 거리로 나왔고 상인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농민은 장터에서 만세를 외쳤고 종교인과 지식인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총과 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실패한 시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운동은 조선인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왕을 다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1919년 국내외에서 여러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상하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1910년 국토와 정부는 빼앗겼지만 1919년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먼저 미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나라 밖에 존재했던 대한민국. 상하이 골목. 낡고 작은 임시정부 청사. 회의하는 독립운동가들.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된 독립청원서. 미주 한인들의 모금 장면. 독립공채와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영토도 군대도 충분한 자금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초라했고 운영비조차 부족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녀야 했고 때로는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외교활동을 벌였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렸고 세계 각국에 독립청원서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하와이의 한인들은 어려운 노동으로 번 돈을 모아 독립자금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독립공채를 샀고 누군가는 군자금을 전달했으며 누군가는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에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선택 속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은 한 장소나 한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고 교육과 산업을 통해 힘을 기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독립군이 무장투쟁을 준비했습니다.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몇 번의 전투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자신을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독립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저항이 세계를 흔들다. 안중근의 손도장, 하얼빈역, 의열단원들의 그림자, 이봉창과 윤봉길의 사진, 1932년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의거를 상징하는 장면. 독립운동은 때때로 한 사람의 결단으로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열단은 식민 통치기관과 침략의 핵심 인물을 공격했습니다. 1932년 이봉창은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같은 해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 사회와 지도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의 지배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이름이 남은 영웅들만이 아닙니다. 독립자금을 전달하다 붙잡힌 사람, 비밀문서를 품고 국경을 넘던 사람, 감옥에 갇힌 남편과 아들을 대신해 가족을 지킨 사람, 낯선 땅에서 독립군에게 밥 한 끼를 내어준 사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영웅도 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이름과 말,
기억을 빼앗으려 한 전쟁. 1930년대 일본군의 중국 침략. 신사참배 장면. 일본어 수업. 한글 원고를 숨기는 사람. 창씨개명 서류. 징용 열차와 탄광, 군수공장. 전쟁터로 끌려가는 청년들. 1930년대 들어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식민 통치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 사용이 강요됐습니다. 신사참배와 황국신민서사가 강요됐고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압박했습니다. 우리말과 역사를 연구하던 사람들도 탄압받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사람뿐 아니라 생활 전체가 동원됐습니다. 쌀과 쇠붙이, 녹그릇과 숟가락까지 전쟁 물자로 걷어갔습니다. 수많은 조선인이 광산과 공장, 건설 현장으로 동원됐습니다. 청년들은 일본군 병사로 끌려갔고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돼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시기에 식민 통치는 단지 땅을 지배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이름, 생각과 기억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금지될수록 사람들은 몰래 우리말을 지켰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압력이 거세질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모든 조선인의 마음까지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광복은 어떻게 찾아왔는가? 한국광복군 창설,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평양 전쟁 지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상징하는 버섯구름, 소련군 진격지도, 일본의 항복방송을 듣는 사람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연합국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우고 한반도에 진입할 작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소련도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은 35년 만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환호의 장면은 모두 8월 15일 당일에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일본의 통제도 즉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소식이 퍼지면서 점차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에 수립됐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38도선이 그어진 한반도 지도, 남쪽으로 들어오는 미군, 북쪽으로 들어오는 소련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열차, 분단된 지도의 양쪽에 서 있는 가족.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왔고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 점령됐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이 물러가면 곧바로 하나의 독립국가가 세워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새 나라의 방향을 놓고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1948년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별도의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광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완성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감격과 분단이라는 새로운 비극이 동시에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독립선언서, 임시정부 태극기, 독립군과 광복군, 해방 직후 시민들의 모습, 현재 광복절에 걸린 태극기, 어린아이가 태극기를 바라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을까요? 어느 한 명의 영웅이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번의 전투가
35년의 식민지배를 끝낸 것도 아닙니다. 만세를 외친 학생, 총을 든 독립군, 해외에서 외교 문서를 작성한 사람, 독립자금을 보내준 노동자, 우리말을 가르친 교사,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가능성을 35년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국토는 점령당했지만 독립국가를 향한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빼앗겼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이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다시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버티고 싸우고 다음 세대에 넘겨준 나라였습니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입니다. 을사늑약, 군대 해산, 안중근 의거, 경술국치,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윤봉길 의거, 한국광복군, 1945년 8월 15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부터 광복절까지 우리는 그 35년을 하루 한 편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과정부터 거리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만주 벌판을 달렸던 독립군, 이름과 언어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까지. 이것은 패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1905년 11월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한 가운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문서가 강요됩니다. 그날 고종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조약이 성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을사늑약. 대한제국은 어떻게 외교권을 빼앗겼을까요? 광복까지 D-34.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35년 동안 사라진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을까? 광복까지 35일 시리즈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